예, 세계 각지 뉴스 현지 통신원 통해 직접 듣는 월드 리포트. 오늘은 독일입니다. 독일 베를린의 현지원 통신원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연결됐습니다. 그 사이에 현지원 통신원도 재외국민 투표 하셨을까요? 네, 참여했습니다. 예, 정말 그 투표열기가 대단해서 최고 또 투표율이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중에서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재외국민 투표율이 86%로 전 세계 1위였습니다. 소식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의 재외 국민 투표는 5월 20일 화요일부터 5월 25일 일요일까지 전 세계 118개국에서 총 6일간 실시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투표율은 79.5%에 달했는데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입니다. 사전에 선거인 등록을 한 25만 8천 명 중 20만 5천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중 프랑크푸르트는 86%의 투표율을 보이며 전 세계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투표장에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국가들도 많은데 독일은 여건이 어땠어요? 주목할 만한 투표율을 보였던 프랑크푸르트의 경우는 네.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높은 투표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랑크푸르트에는 독일 최대의 국제공항이 있으며 유럽 각국의 주요 도시들과 직접 연결되는 열차 노선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교민뿐 아니라 인근 도시 혹은 국경 너머 다른 도시의 재외국민 또한 교통편이 편리한 프랑크푸르트로 투표를 하러 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독일의 전반적으로 재외국민 투표율이 좀 높았던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 전반에서 투표율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학생회에서 버스를 마련해가지고 투표를 하도록 독려하는 등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예. 자, 12.3 비상계엄으로 지난 겨울 촉발된 대통령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 그 결과가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당선인 확정까지 됐는데 독일 언론들은 한국의 조기 대선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야심한 밤이기는 한데요. 네, 독일 언론은 2024년 12월 당시 대통령이던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하던 순간부터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왔습니다. 윤석열이 군 병력을 국회에 배치로 봉쇄하려 했으며 예, 군 특정 병력 의원들을 배치해서 지목해 봉쇄하려고 체포를 지시했다는 했고. 점. 네, 체포 지시 정치인들. 네, 예.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또 다수 시민이 국회에 몰려들어 군의 진입을 저지하고 본회의장에 입장한 의원들이 긴급 표결을 통해 계엄령을 해제했던 일련의 사태가 자세히 보도되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전원일치로 파면을 확정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어제인 6월 3일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독일 연방정치교육청의 편집팀은 계엄령 선포를 1980년대 말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치 위기였다고 분석했으며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는 윤석열의 행위를 사실상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보도했습니다. 한편 도이체벨레는 윤석열이 제시한 모든 계엄의 명분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과 그가 현재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공통적인 평가는 이번 대선이 6개월간의 국가 위기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회복한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독일 언론은 윤석열의 계엄령부터 헌재의 파면에 이어 결국 조기 대선에 이르는 흐름을 통해 유권자가 헌정 질서를 직접 복구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권자, 그러니까 국민이 민주주의의 질서를 회복했다라는 점 또 독일 언론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독일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평가는 독일에서 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독일 언론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도이체벨레는 이재명 대통령을 좌파 포퓰리스트라고 지칭하며 그가 높은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긴 하지만 동시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반면 연방정치교육청 편집팀은 이재명 대통령을 제도 내 자유주의 정치 세력의 대표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정책 면에 있어 강경 노선을 취한 윤석열과 달리 보다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슈피겔은 이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임을 언급하며 그가 수개월간 이어진 국가적 위기 이후에 한국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진보 정치인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의 경우 그가 정치권에서 한때 급진적 좌파로 분류되었으나 이번 대선에서 중도층을 포섭하기 위해 입장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상고심에서 뒤집힌 점을 언급하며 선거 이후에도 사법 리스크가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재명 또 어떤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또 파악하고 있고 이제 대외 외교에도 또 영향이 있을 텐데요. 신임 대통령이 감당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짚어보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 이후 새 대통령이 마주해야 할 문제에 대해 독일 언론은 일제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 무역 기조와 정치 불안정성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과 2025년 1분기 GDP가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 실업, 양극화, 노인 빈곤 등 구조적 문제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는 여야가 연금 개혁 단행에 합의한 것은 제도 회복의 신호일 수 있으나 정치적 분열과 음모론의 확산은 여전히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외교적으로는 북핵 위기, 말씀 주세요. 네네. 외교적으로는 또 북핵 위기, 중국과의 갈등,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 일본과의 역사 문제 등이 새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전방위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유럽의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가 과거 러시아에 대해 과도하게 적대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입장이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외교 군사적 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네, 한국이 당면한 과제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유럽 원도심 중심 바닥에 설치된 작은 걸림돌이 있는데 독일에서 파괴되거나 도난당하는 사건이 있다면서요. 여기 대해서 또 그 의미와 독일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주시죠. 마지막으로. 네. 걸림돌 즉 슈톨퍼슈타인은 나치 정권에 의해 박해되거나 추방 살해된 사람들의 이름과 마지막 거주지를 기억하기 위해 도로에 설치하는 작은 기념비입니다. 이 기념비가 작년 2024년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날을 맞춰 도시 전체에서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올해 5월 라인란트 팔츠주에서 해내 가족을 기르는 걸림돌 4개가 도로에서 뜯겨나갔는데요. 이 일에 대해서 독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응하고 나섰습니다. SVR 방송이 거리에서 시민 반응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는 역겹다, 사회 전반에 혐오가 퍼져 있다고 말하면서 예.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거의 2시 다 돼가죠, 새벽. 네, 맞습니다. 예, 시차도 큰데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한국 돌아오게 되셨다고요. 마지막 인사 네, 주시죠. 맞습니다. 예. 네, 그동안 의미 있는 소식 전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독일에서 현지원 통신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